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울 최전방 사단야지 훈련장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하 15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진 밤, 하늘에서는 눈이 사선으로 쏟아지고 있었죠. 얼어붙은 흙 위에 병사들이 완전 무장 상태로 엎드려 있습니다. 40kg이 넘는 군장을 짊어진 채 얼음장 같은 땅에 배를 대고 누워있는 모습이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흰 연기처럼 터져나오고 눈썹과 속눈썹에는 하얀 서리가 하나둘씩 맺혀가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2등병, 숨쉬지 말고 엎드려 뻗쳐 10번 더 해. 넘어지면 또다시 처음부터다, 알아들었나? 권도연 대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나왔어요. 목줄처럼 조인 방한 목도리 아래로 붉게 상기된 얼굴과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죠. 그의 입에서는 거친 욕설과 함께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지우 2등병은 이미 팔과 무릎이 얼음에 쓸려 피멍이 올라온 상태였어요. 손바닥은 얼음과 피가 섞인 채 얼어붙어 있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는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죠. 몸을 지탱하려고 힘을 주면 줄수록 팔꿈치가 얼음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병 한지우, 10번 더 하겠습니다. 지우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큰 소리를 내려고 애를 썼죠. 옆에 병사들은 눈썹도 까딱하지 못한 채 누워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서 한 번 더 쓰러지면 더 처참한 얼차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어떤 병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고 어떤 병사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나섰다가는 자기도 똑같이 당할 테니까요. 잠시 뒤 훈련이 끝나고 병력들이 정리될 즈음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로를 부축했고 한지우는 2명의 선임에게 겨우 끌려가듯 자리를 떠났죠. 조금 떨어진 참호 위쪽에 검은 패딩 점퍼에 검은 비니만 눌러쓴 여성이 눈밭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계급장은 일부러 떼어낸 듯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목에 두른 목도리 사이로 차가운 입김만 새어나왔죠. 그 여자의 눈은 훈련장 전체를 훑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움직임, 간부들의 지휘 위치, 통신선이 어떻게 뻗어 있는지, 실탄 사격선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까지 마치 머릿속에서 하나의 전장을 구성하듯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오른손은 주머니 속 작은 수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왼손은 쌍안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얕고 고르게 호흡하고 있었죠. 그때 지휘 차량 쪽에서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들었냐? 이번에 새로 오는 사단장 말이야. 아, 그 여자 별 둘짜리요? 최연소라나 뭐라나 하. 권도연이 담배를 물고 헛웃음을 흘렸죠. 담배 연기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느리게 흩어졌습니다. 위에서 꽂아준 낙하산이지 뭐. 서울에서 사진이나 찍다가 내려오는 거지. 전방 눈바람 한번 제대로 맞아봤겠냐. 솔직히 말해봐라. 여자 사단장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이 사단 주인이 바뀌겠냐? 옆에 있던 중령들이 분위기를 살피며 쓴웃음을 따라쳤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권도연의 입꼬리가 더 비뚤어지며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저런 낙하산년 하나 내려왔다고 군대가 달라지지 않는다. 진짜 주인은 누구냐? 우리처럼 이 바닥에서 피 뿌려가며 버틴 사람들이다. 알겠냐? 그는 담배를 땅에 던지며 발로 비벼 껐어요.
욕설 섞인 말이 눈보라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차량 안에 있던 운전병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참호 위에서 그 말을 전부 듣고 있던 검은 패딩의 여자, 그 여자의 눈빛이 그 순간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낙하산년? 하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어요. 눈동자만 조용히 병사들이 얼어붙은 자리와 한지우가 쓰러졌던 흔적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눈 위에는 피 묻은 자국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훈련이 완전히 끝나고 차량들이 빠져나간 뒤 권도연은 혼자 지휘용 차량 옆에서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죠. 형님. 나 권도연입니다. 목소리가 확 낮아졌습니다. 아까 병사들 앞에서 고함치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예, 서울 쪽 거는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번 신규 군납 계약건도 형님 쪽 회사로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장군 하나 내려왔는데 그냥 낙하산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단 안에 사람은 다 제 손 안에 있으니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저속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권도연의 얼굴에도 비굴한 웃음이 번졌죠. 예, 형님. 이번에 형님 아들 건도 육군 쪽 인사라인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신 말씀드린 그 룸자리 다음 주에 좀 조용한 데로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는 담배를 한 갭이 더 꺼내 물었어요. 통화가 끝나자 권도연은 한숨을 쉬며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빨간 불빛이 잠깐 흔들렸죠. 멀리 참호 위에서 검은 패딩을 입은 여자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눈밭 위에 떨어진 핸드폰 불빛이 살짝 비쳤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한 번 더 둘러보고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자국 소리조차 눈에 묻혀 들리지 않았죠. 그 여자가 바로 오늘 밤부로 이 사단 지휘권을 인수하는 유서진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본청 지휘통제실 앞 복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새 사단장이 첫 출근을 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간부들은 정복을 단정히 갖춰 입고 복도에 줄을 서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누군가는 구두를 닦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제각각이었죠. 진짜 여자 사단장이래? 서울 쪽에서 밀어준다더라. 우리 사단 시험대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위에는 대령님이 계시잖아. 뭐 걱정이야. 복도 구석에서 중령 몇 명이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봤고 누군가는 일부러 태연한 척 웃어 보이기도 했어요. 사단 작전 참모실 권도연은 유리창 밖으로 연병장을 내려다보며 여유로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커피 잔이 놓여 있었고 그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다들 긴장들 하지 마라. 위에서 누굴 꽂아 내려보냈든 이 부대에서 진짜로 돌아가는 판은 다 여기서 정리된다. 참모 장교들이 눈치 보며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어떤 이는 애매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돌아갔죠. 검은색 정복에 별 2개가 반짝이는 견장을 단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표정은 과하게 웃지도 굳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눈빛은 차분하게 모든 사람을 스캔하듯 지나갔죠. 키는 16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펴져 있었어요. 유서진 소장님 입장하십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간부들이 우르르 거수 경례를 붙였죠. 충성! 일제히 터져나오는 구호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유서진은 짧게 답경례를 했어요. 다들 편히 계세요. 목소리는 의외로 낮고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참호 위에서 훈련장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죠. 잠시 후 사단 주요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커다란 작전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벽에는 최근 훈련 평가 결과와 사고 기록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보고서 파일들이 쌓여 있었고 간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먼저 사단 상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유서진이 간단히 인사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권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익숙한 손놀림으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예, 사단 전체 전력 수준은 상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야간 행군과 혹한기 훈련은 육군 본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줄줄이 수치들을 읊어내렸죠. 간부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유서진의 시선이 슬쩍 벽에 붙은 사고 기록표로 향했어요. 훈련 중 골절, 동상, 실신 사고 건수가 유달리 많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벽으로 다가갔죠. 손가락으로 표를 짚으며 하나하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권 대령님, 유서진이 중간에 말을 끊었어요. 보고 감사합니다만 이 사고 기록표를 보면 전방타 사단 대비 부상자 비율이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잠깐 얼어붙었죠. 보통 새로운 사단장은 대충 인사하고 부대 자랑을 듣다가 자리를 마무리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숫자와 기록을 짚고 들어가다니요. 권도연이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어요. 전방 사단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전을 대비하려면 어느 정도 강도 높은 훈련은 불가피합니다. 책상에서만 군 생활을 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회의실 구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단장에게 하는 말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의 도발에 가까운 뉘앙스였죠. 유서진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빛만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책상에서만 군 생활을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조용히 말한 뒤 대형 지도를 앞으로 가져오라고 했죠. 어제 야간 훈련 기록 여기 있지요? 작전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도를 펼쳤습니다. 이 위치에서 이쪽으로 병력을 이동시키셨더군요. 실탄 사격선과의 안전거리를 거의 붙여서 유서진이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어요. 이 거리에서 한 발만 빗나가면 훈련이 아니라 사고로 사람을 잃게 됩니다. 훈련 강도와 병사의 생명 사이에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 쪽으로 기울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권도연이 씁쓸한 미소를 띄었죠. 사단장님, 현장은 보고서와 다릅니다. 실전을 치러본 사람이라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아실 텐데요. 회의실 다른 장교 하나가 머뭇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단장님도 실전 경험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만 유서진이 그 장교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707 특임대에 있을 때 도시 한복판에서 인지를 구출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전투력은 살아 돌아온 병사가 만든다는 겁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병사는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적막해졌죠. 권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곧 비웃음을 숨기며
고개를 숙였어요. 예. 사단장님 방침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생각이 굳어져 있었죠. 낙하산연이 어디까지 설치는지 한번 보자. 이 사단이 누구 판인지 곧 알게 될 거다. 회의가 끝나고 권도연은 작전 참모실로 돌아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꺼냈죠. 형님, 들으셨죠? 새 사단장건 말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거칠어졌어요. 예, 여자고 특임대 어쩌고 하던데 솔직히 말해서 좀 거슬립니다. 사단 안에 손 좀 보려면 형님들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쪽 어두운 사무실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굵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야, 권 대령. 우리도 군 입구 좀 단단히 잡아야지. 이번에 군납 계약만 제대로 통과시키면 서쪽 라인 다 넣어주는 거다. 대신 입 다물 줄 아는 애들로만 주변을 채워놔라. 입 여는 놈들 있으면 우리 쪽에서 처리해 줄 테니까. 권도연의 눈에 음습한 빛이 스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형님. 여기는 제 왕국입니다. 그러나 문틈박 복도를 지나가던 헌병대 수사처 소령 최태혁이 우연히 그 통화의 일부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군납 형님 처리해준다? 최태혁의 눈빛이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아직 퍼즐은 맞춰지지 않았지만 이 사단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만은 확실했죠. 며칠 뒤 사단 의무대였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눈이 살짝 녹아 질척이는 흘길이 보였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어왔죠. 의무대 건물 안은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한지우 이등병은 팔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손등과 무릎에는 아직도 멍이 푸르게 남아 있었습니다. 야간행군 이후 과호흡과 탈수, 동상 증세까지 겹쳐 의무대에 실려온 것이었죠. 깁스를 하지 않은 왼손으로는 담요 끝을 꼭 쥐고 있었고 눈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 괜찮냐? 같은 분대 선임이 눈치를 보며 속삭였어요. 복도에서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최대한 낮춘 채였죠. 괜찮습니다, 상병님. 괜히 민원으로 번지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지우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입술 한쪽 끝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어요. 잠시 후 의무대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단정한 민간인 코트 차림의 여성이 들어왔죠. 검은색 롱코트에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의무장교가 허둥지둥 일어났어요. 아, 사단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지우가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다 팔에 통증이 밀려와 으소리를 냈어요. 유서진이 손으로 살짝 막았습니다. 편히 있어요. 이등병, 움직이지 말아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죠. 유서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빛은 따뜻하지만 뭔가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느낌이었어요. 이등병, 이름이 한지우라고 했죠? 예, 사단장님. 지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어제 야간행군 중에 있었던 일 보고서에는 무리한 체력 저하라고만 적혀 있던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유서진이 천천히 물었죠. 지우는 한동안 입술만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두려움과 망설임이 교차했죠. 그러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진짜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권도연 대령님께서 오셔서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어요. 욕을 하셨습니다. 군 생활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라. 이런 놈들은 맞아야 사람 된다.
그리고 발로 옆구리를 2번, 3개 찼습니다. 의무장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얼음 위를 기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군인이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려다가 깁스에 가로막혀 그냥 흘러내리게 내버려 뒀습니다. 유서진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어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등병, 사실대로 말해줘서 고마워요. 사단장님, 이거 말한다고 제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우의 가장 큰 두려움은 그것이었습니다. 찍힌 병사가 되는 것이었죠. 유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내 사단에서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더 힘들어지는 병사는 없을 겁니다. 설령 누군가 그런 식으로 내 인생을 건드리려 든다면 먼저 나부터 그 사람을 자르겠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엄청나게 단호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단장님은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이등병 하나 때문에. 유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의무대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죠. 사진 속에는 외국 어느 도시의 붕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어떤 남자가 누군가를 업고 뛰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엎여 있는 사람은 피범벅이 된 젊은 여군 장교였습니다. 이등병 아버지 이름이 한명수 맞죠? 예. 어떻게? 지우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해외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어느 테러 현장에서 부상으로 못 움직이던 저를 업고 바깥까지 뛰어나온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였습니다. 유서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자 한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런 말 했었습니다. 어디 가서 군인들이랑 함께 일한 적 있다고. 자기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군인들 옆에서 자랑스러웠다고. 지우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유서진의 눈가도 살짝 젖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언젠가 한명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꼭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가족이든 자식이든. 유서진이 사진을 조심히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등병. 내 상처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 부대가 잘못된 겁니다. 이제부터 그 잘못을 바로잡는 건 내 몫입니다. 그날 저녁 유서진은 헌병대 수사처 소령 최태혁을 사단장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집무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군납 관련 자료가 떠 있었어요. 최소령, 이 사단 단순히 가혹행위 수준이 아닙니다. 군납, 외부 세력, 폭행, 은폐 전부 냄새가 납니다. 유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죠. 최태혁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사실 이 사단 부임 전부터 서울, 경기 쪽 조직폭력배들하고 연결된 흔적이 몇 번 포착됐습니다. 근데 다 흐지부지 됐죠. 윗선이 막힌 건지 내부에서 막힌 건지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유서진은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과 나 둘 다 이 사단의 안전과 명예에 책임이 있습니다. 권도현 대령과 외부 조직 사이 연결고리 조용히 그러나 끝까지 파봅시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최태혁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사단장님. 이번엔 헌병 쪽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미 며칠 전 권도현 대령이 수상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면 확실한 고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움직이세요. 저들도 눈치채면 증거를 없앨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그 속에는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죠. 서울 번화가 뒷골목, 늦은 밤이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한 불빛을 뿜어내는 허름한 룸사롱 간판이 바람에 덜컹거렸어요. 간판 아래 프리미엄 라운지라는 글씨가 반쯤 꺼진 채 깜빡이고 있었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공기는 더욱 침침해졌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끝 두툼한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몇 명 서 있었어요. 팔에는 문신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담배 연기가 계단 위로 피어올랐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죠. 그들 앞에 군 정복 차림이 아닌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권도연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권도연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죠. 안쪽에서 걸어 나오는 중년 남자가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에 금목걸이, 손가락마다 번쩍이는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서울과 경기권을 꽉 쥔 조직의 중간 보스격 인물이었습니다. 야, 권 대령. 군복 안 입고 오니까 또 새롭네. 중년 남자가 비웃으며 술잔을 툭 건넸습니다. 안쪽 방에는 이미 술병들이 여러 개 비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군 관련 자료로 보이는 서류 봉투가 몇 개 놓여 있었어요. 방 한쪽 벽에는 대형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고 소파는 고급 가죽 재질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죠. 이번 군납건 형님 회사로 넘기겠습니다. 권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신 단가 조금 올린 부분은 서로 모른 척 하시고 장군님들 모실 자리 형님들이 좀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굴함이 묻어 있었죠. 중년 남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장군님들 몇 명이나?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툭 털어냈어요. 적어도 별셋, 별둘 합쳐서 서너 명 정도요. 형님들이 그분들만 확실하게 잡아두면 육군 라인에서 형님들 건드는 사람 없을 겁니다. 권도연이 비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직 중간 보스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좋지. 대신 우리 애들 군 쪽 일 좀 봐줘야겠다. 입대해서 편한 데 배속해준다든지 문제 생겨도 좀 덮어준다든지. 그는 술병을 들어 권도연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권도연이 웃으며 잔을 받쳐들었죠. 서류상으로야 깨끗해야죠. 근데 서류 안에 안 들어가는 건 형님이랑 나 둘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권도연이 말했습니다. 둘이 잔을 부딪히는 순간 룸 한쪽 벽 장식장 위에 놓인 작은 카메라 렌즈에 불빛이 살짝 반사됐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멀리 맞은편 건물 옥상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무전기를 붙잡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있었죠. 최소령, 잘 잡힙니다. 음성도 녹음 다 되고요. 헌병 수사관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향성 마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최태혁이 망원 렌즈로 방안을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분노가 동시에 떠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군납 서류가 실제로 오고 가는 장면, 조직 쪽 인물이 먼저 군 쪽 인사를 요구하는 장면. 다 찍어두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 대화가 더 노골적으로 흘러나왔어요. 이번에 너네 부대에 새로운 여자 사단장 말이야. 중년 보스가 말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권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죠. 내가 들으니까 꽤 빡세다더라. 병사들 편들어준다고. 돈줄 막으면 우리도 곤란해져. 권도연의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낙하산은 오래 못 버팁니다. 이미 사단 안에는 제 사람들로 꽉 차 있으니까요. 조금만 흔들어주면 위에서도 감정적인 지휘관이라고 보고 올라갈 겁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최태혁의 손이 망원 렌즈를 쥔 채로 꼭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인간, 병사들만 찌르더니 밖으로는 이런 짓까지. 그의 이빨이 마찰음을 냈죠. 옆에 있던 수사관도 분노를 참느라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옥상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야, 뭐냐, 저 새끼들은. 낯선 남자 둘이 계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쪽 조직의 하부행동대원이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죠. 여기 옥상 출입 금지인데 니들은 뭐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 남자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가 번쩍 올라갔습니다. 쾅! 헌병 수사관 하나가 옆으로 나가떨어졌어요. 안경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최소령, 들켰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최태혁은 허리를 돌리며 몸을 낮췄습니다. 쇠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며 지나갔죠. 그는 재빨리 상대의 손목을 붙잡고 몸을 비틀었습니다. 조직 애들이 왜 여기? 최태혁이 이를 악물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짧은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헌병 수사관 하나가 안경을 깨먹고 이마가 찢어졌어요. 피가 눈썹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태혁은 간신히 상대 하나를 넘어뜨리고 소형 수갑으로 손목을 채웠죠. 철컥하는 소리가 옥상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남은 한 명이 계단 쪽으로 달아나며 소리쳤어요. 형님, 위에 이상한 놈들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골목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최태혁은 숨을 몰아쉬며 헌병 수사관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괜찮냐? 지금 이 상황, 절대 윗선에 누가 흘리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만 들켜도 증거는 증거대로 날아가고 우리도 위험해진다. 아래층 룸에서는 소란이 일었습니다. 권도형과 중년 보스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뭐야, 무슨 일이야? 중년 보스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급히 가방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권도현은 재빨리 코트를 입고 뒷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옥상 위 최태혁과 수사관은 장비를 급히 챙기며 반대편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하나는 급하게 챙기느라 렌즈캡이 떨어졌지만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서울 겨울밤 차가운 공기 속으로 섞여 사라졌죠. 최태혁은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건졌다. 이걸로 충분할 거야. 골목을 빠져나가며 최태혁은 뒤를 돌아봤어요. 룸 건물에서는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몇몇 남자들이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오늘 얻은 건 충분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사단 내 분위기는 눈에 띄게 험악해졌습니다. 권도현 주변에 있던 간부들이 하나 둘씩 눈빛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장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갔고 누군가는 모퉁이에 모여 속삭였죠. 야, 이상하지 않아? 헌병들이 요새 자꾸 사단 들락날락한다. 권 대령님 말로는 새 사단장이 헌병이랑 짜고 사단 간부들 들쑤신다더라. 식당 한쪽 테이블에서
중령 둘이 목소리를 낮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내무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여자 사단장이 감정적으로 굴어서 외부에 이상한 정보 흘리고 다닌대. 괜히 잘못 걸리면 우리만 피보는 거 아냐? 병사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퍼져나갔죠. 간부 식당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권도연은 의도적으로 새 사단장이 위험하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는 식사 시간마다 자신의 측근들을 모아놓고 은근히 유서진을 깎아내렸습니다. 여자라서 그런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군대는 감정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닌데 말이야. 그의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애매하게 웃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지우 이등병이 속한 중대에서는 뜻밖의 조치가 내려왔어요. 중대 사무실, 중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명령서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지우 이등병, 면담 내용 유출 의혹으로 일정 기간 내무반 근무 제한, 외출 외박 통제. 중대장은 명령서를 내려놓고 눈치를 봤어요. 사무실에는 그와 행정보급관만 있었습니다. 이건 위에서 내려온 짓이다. 나도 마음은 안 좋다. 하지만 간부들 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민감한 애들은 일단 묶어두라고. 중대장의 목소리에는 무력함이 묻어 있었죠. 내무반에서 그 소식을 들은 지우는 침대에 앉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단장님이 분명히 괜찮다고 했는데 왜 내가?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옆 침대의 선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지만 지우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죠. 그 시각 사단장 집무실에서 유서진은 그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았습니다. 한지우 이등병 외출 외박 통제라고요?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그녀가 들고 있던 펜이 책상에 톡 떨어졌습니다. 누가 저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작전 참모실에서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보좌관 박은별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도 난처함이 역력했습니다. 유서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코트를 걸쳤죠. 지금 당장 작전 참모실로 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유서진의 뒤를 박은별이 따라갔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장교 몇몇이 그녀를 보고 재빨리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유서진은 답례를 하며 계속 걸었죠. 작전 참모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자 권도연이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과자 봉지가 뜯겨져 있었고 참모 장교 둘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권도연이 일어서며 물었죠.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에는 냉소가 깔려 있었습니다. 권 대령님, 한지우 이등병 외출 외박 통제 지시 누가 내렸습니까? 유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날까 말까 망설였죠. 아, 그거요? 권도연이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팔짱을 꼈어요. 요즘 헌병이랑 사단이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면 곤란한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민감한 인물들부터 차단하는 차원이죠. 사단장님께서도 보안의 중요성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안이 아니라 입막음 아닌가요? 유서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어요. 훈련 중 가혹행위 피해를 입은 병사를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감시하고 통제하는 겁니까? 권도연의 눈에 살기가 스쳤습니다. 그는 의자를 밀치고 벌떡 일어났어요. 사단장님,
제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울, 경기 쪽 인맥 다 써가면서 이사단 예산 끌어오고 군납 따오고 부대 살림살이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현실은 돈입니다. 사람은 말로만 살 수 없습니다. 유서진의 눈빛이 더 차갑게 식었어요. 그 돈이 병사들을 때리고 협박하면서 만들어진 돈이라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권도연이 자기도 모르게 비웃음을 터뜨렸죠. 때리든 협박하든 결국 이 사단 돌아가게 만든 건 나라는 얘기죠. 사단장님이 부임하기 전까지 이 부대에서 누가 감히 나한테 대들었습니까?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쾅 쳤습니다. 찻잔이 흔들리며 차가 조금 흘러나왔어요. 두 사람 사이 공기가 금빛 칼날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봤죠. 유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권 대령님, 한지우 이등병 통제 조치 오늘 안으로 철회하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권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단장님 명령이라도 작전 보안에 관한 건 제 권한입니다. 철회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죠. 그날 밤 사단 근처 조그만 동네 슈퍼였습니다. 한 중사의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 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진열대의 물건들도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야, 가게 똑바로 하지. 군인 새끼들 뒤에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밟으며 웃었어요. 군인 아들 하나 있다고 우리까지 만만해 보이냐? 한 남자가 진열대를 발로 차며 물건들을 쏟아뜨렸습니다. 과자 봉지들과 라면, 상자들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죠. 가게 안에서 주인 노부부가 덜덜 떨며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남자 하나가 재빨리 다가가 휴대폰을 잡았어요. 신고 한 번만 해봐. 아들 부대에서 어떤 꼴 나는지 두 눈으로 보게 해줄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노부부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 모든 소식이 결국 유서진 귀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사의 부모가 직접 사단으로 찾아왔던 것이었어요. 조직이 병사 가족까지 건드린다? 유서진은 밤늦게까지 집무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군납 서류, 비리 정황, 헌병 수사 기록, 그리고 깨진 가게 사진까지 함께 놓여 있었어요. 이제 단순히 부대 내부 문제가 아니네요. 박은별 중령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사단장님, 이 정도면 국방부에 공식 보고를 올리고 합수부대 차원에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직입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조폭과 군 내부 인사 간의 직접 거래, 군납 회계 조작, 그리고 병사 폭행이 모두 한 사람에게 연결된다는 걸 누가 봐도 부정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유서진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모아 전 장병 앞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아무도 못 돌아가게. 그녀의 손이 책상을 꽉 쥐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멀리서 기상 나팔 소리가 들려왔죠. 며칠 뒤 사단 종합전술훈련 평가 날이었습니다. 사단 전체 병력과 주요 간부들, 그리고 군단 사령부에서 파견 나온 참관단까지 모두 모였어요. 넓게 펼쳐진 산악 지형 곳곳에 눈이 얼어붙어 있었고 진지와 참호, 모해적 진지가 어지럽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 위에 반짝이며 차갑게 빛났죠. 지휘 언덕 위에는
각종 통신 장비와 작전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참관단 장교들은 두꺼운 파카를 입고 쌍안경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오늘 훈련 지휘는 권도연 대령에게 맡기겠습니다. 유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단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셨으니 현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잠시 주변 시선이 권도연에게 쏠렸습니다. 권도연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는 장갑을 끼며 웃었습니다. 예, 사단장님. 실전 같은 훈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각 중대, 소대가 지휘를 받고 산을 타고 올랐어요. 무전기에서는 끊임없이 명령이 오갔습니다. 좌측 돌격조, 더 전진해. 엄폐고 뭐고, 적 코앞까지 붙어야 한다. 권도연의 목소리가 무전망을 타고 퍼져나갔죠. 병사들은 가파른 경사를 기어오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지휘 언덕에서 상황을 보는 작전장교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저 방향으로 더 가면 실탄 사격선이랑 너무 가까운데. 그는 지도를 들여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권도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실전이면 겁먹고 뒤로 물러나는 놈들부터 먼저 죽는 거다. 오늘 겁먹는 놈들은 내일부터 다시 훈련시킬 거니까 알아서들 해라. 소대장들이 망설였습니다. 무전기를 붙잡고 서로 눈치를 봤죠. 대령님, 안전거리 때문에 조금 우회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명령 불복종이야? 실전에서 이런 고민하다가 다 죽는다. 권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참관단 중 한 명이 미간을 찌푸리며 지도를 확인했어요. 지휘 언덕 조금 뒤 유서진은 침착하게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실탄 사격선, 병사들이 이동하는 위치, 고저차, 사각지대를 동시에 계산했죠. 그녀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천천히 따라가며 경로를 그렸습니다.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한 소대가 급경사 내리막을 내려가며 실탄 사격선 쪽으로 너무 붙어 들어갔습니다. 병사들의 위치가 위험구역에 진입하기 시작했죠. 유서진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그 순간 유서진이 무전기를 낚아챘습니다. 지금부터 전 지휘권 사단장인 내가 인수한다. 전소대 즉시 속도 줄이고 실탄 사격선 기준 20m 후방으로 재배치. 무전망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은 움직임을 멈추고 무전기를 귀에 대고 확인했죠. 권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사단장님, 이건 단순 훈련입니다. 이 정도 위험도 감수 못하면 권 대령.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내가 707 특임대에서 실탄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 골목을 여러 번 지나봤습니다. 지금 저 위치에서 한 발만 빗나가면 병사 하나는 바로 관에 들어갑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사고입니다. 유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분했어요. 참관단 장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유서진이 정확한 좌표를 불러가며 각 소대에게 새 엄폐선과 우회 경로를 지시했어요. 우측 3소대, 좌측 능선을 이용해 곡사포 사각지대로 이동. 중앙 돌격조, 지형 고저차 이용해서 계곡 쪽으로 내려간 뒤 적 진지 좌측 협곡으로 우회. 지금부터 3분 안에 재정렬 못하면 지휘 책임은 내가 위에서 받겠다. 지휘권 다 내게 있다. 소대장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2일 중대장 이해준, 명령 수행하겠습니다. 3소대장 박진우, 경로 수정, 부대 재배치 실시. 무전망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지도 위에서 빨간 표시들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눈밭을 가르며 새로운 엄폐선으로 달려갔죠.
참관단 한 명이 쌍안경을 들어 병력 이동을 지켜봤습니다. 저 경로 완벽한데요. 사각지대를 정확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옆에 참관단 장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탄 사격선과의 안전거리도 확보하면서 기동 속도도 떨어지지 않네요. 조금 뒤 유서진이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우측 저격조, 표적 A 먼저 제압, 중앙 돌격조, 좌측 협곡 진입과 동시에 위협 사격, 좌우 측면조는 적 후방 철수로 차단. 전 대원, 지금부터 30초 후 일제 공격 개시.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힘이 있었어요. 짧은 구령, 그리고 훈련용 탄환 발사음이 산을 울렸습니다. 타타타탕, 각조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맞물리며 적 진지는 순식간에 포위됐어요. 연막탄이 터지며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병사들은 정확한 타이밍에 돌격했습니다. 상황 통제관이 외쳤습니다. 목표 점령 완료. 아군 피해 제로.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어요. 지휘 언덕 위에서 지켜보던 참관단 장교들이 저도 모르게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저 지휘, 완전히 실전급인데요. 교범이 아니라 현장 경험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번졌어요. 와, 이게 진짜 전투지휘냐? 낙하산 아니라고 했지? 저건 그냥 전설인데. 땀을 흘리며 고지에 도착한 병사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훈련이 마무리된 뒤 유서진은 확성기를 잡았어요. 조금 전까지 여러분의 지휘권은 권도연 대령에게 있었습니다.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과 간부들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죠. 대령님은 실탄 사격선과의 안전거리보다 훈련의 긴장감을 우선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병사들이 서 있는 위치는 한 발만 빗나가도 전우가 죽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유서진이 손가락으로 고지도를 가리켰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반대로 방금 우리가 함께 수행한 경로는 위험은 줄이고 효율은 최대한 끌어올리는 경로입니다. 실전에서 어느 쪽 지휘관이 더 많은 병사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었어요.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말이죠. 한 병사는 옆 전우의 어깨를 툭 쳤고 다른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권도연은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 훈련을 하겠습니다. 유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훈련은 전술이 아니라 진실에 관한 훈련입니다. 연병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만이 눈밭을 스치며 지나갔죠. 사단전 병력이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간부들까지 모두 줄을 맞춰 서 있었고 정면에 간이 연단과 마이크,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숨결이 하얗게 떠올랐고 누군가는 손을 호호 불며 추위를 견뎠죠. 유서진이 연단 위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정복이 햇빛에 반짝였고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났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부대 모두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연병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유서진 옆에 최태혁 소령이 서서 작은 녹음기와 노트북을 준비했어요. 헌병 수사관 둘도 옆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헌병 수사관이 녹음기를 스피커에 연결했죠.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낙하산연 하나 내려왔다고 달라지는 거 있냐?
전방 눈바람도 제대로 못 맞아본 년이 사단장이라니. 어차피 이 부대 주인은 나다. 권도연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어요.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권 대령 목소리 아니냐? 서울 형님. 군남. 간부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죠. 서울 형님들이랑만 관계 잘 유지하면 군납도, 인사도 다 내 손 안에 들어온다.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유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는 이 사단 작전 참모 권도연 대령이 서울, 경기 쪽 조직폭력배와 통화하며 했던 발언입니다. 권도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단장님, 저건 편집된 음성입니다. 누가 악의적으로. 목소리가 떨렸죠. 주변 간부들이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유서진은 한쪽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편집이 아닙니다. 날짜, 시간, 통화 기록, 그리고 서울에서의 대면 회동 녹화 영상까지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룸사롱 안 어두운 조명 아래 권도연과 조직 중간 보스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로 군납 서류가 오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웃는 모습, 장군들 자리 마련을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병사들의 눈빛이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서진이 화면을 넘겼어요. 이어 화면에는 조폭들에게 습격당한 슈퍼마켓 사진이 떴습니다. 깨진 유리, 쏟아진 물건들, 겁에 질린 노부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여기 우리 사단 중사 한 명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아들이 사단 내부 문제를 밖으로 알릴까봐 조직 쪽에서 미리 경고를 넣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욕이 튀어나왔어요. 미친 거 아냐? 부모님까지 건드려? 이게 군대야, 조폭이야? 분노가 연병장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주먹을 꽉 쥐었고 어떤 병사는 이를 갈았죠. 유서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제 이 부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사자의 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유서진은 한지우 이등병을 호명했어요. 이등병 한지우. 앞으로. 깁스를 한 팔을 조심스럽게 안고 한지우가 대열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살짝 떨렸지만 눈은 똑바로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이등병. 야간 행군 중 권도연 대령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사실 그대로 말해주세요. 거짓이나 과장은 필요 없습니다. 유서진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지우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행군 중에 다리에 감각이 없어져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정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만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때 권도연 대령님께서 오셔서 군 생활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구리를 발로 세게 찼습니다. 2번, 3번.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울음을 삼키며 끝까지 말했어요. 다시 얼음 위를 기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지 못하자 맞아야 군인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사들 눈에 분노가 일제히 치솟았습니다. 이씨, 진짜였네. 간부들도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눈을 감았어요. 권도연이 더는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등병, 거짓말하지 마. 훈련 중에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사단장님, 헌병이랑 짜고 이등병 하나 세워놓고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떨렸죠.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당신 입으로도 증명됐습니다. 권 대령.
유서진이 손을 들어 올리자 다른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맞아야 사람 된다니까. 쓰러지면 발로 차서라도 세워야지. 보고서는 대충 쓰고 사고 나면 밑에 애들 탓하면 돼. 목소리, 말투, 웃음까지 누가 들어도 권도연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말을 잃지 않았어요. 분노와 혐오만이 연병장 위를 덮었습니다. 그때 머리 위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두. 사단 상공으로 군용 헬기 한 대가 낮게 선회하더니 연병장 옆 공터에 착륙했어요. 강한 바람이 눈먼지를 일으키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차렷. 연병장 전체가 일제히 자세를 고쳤죠. 헬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태곤 중장과 몇 명의 고위 장성, 헌병사령부 관계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정복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김태곤 중장이 연단 옆으로 걸어왔죠. 유 소장, 보고받고 직접 와봤네. 김태곤이 유서진에게 짧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권도연을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권도연 대령, 자네 기억하나? 권도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죠. 몇 해 전 해외 파병 중이던 우리 부대에 군남 물자 문제가 생겼지. 그때 누가 뒤에서 조용히 물자 빼돌려 팔아먹었는지 우리는 그때는 끝까지 못 찾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자네 이름이 계속 문서에 걸리더군. 김태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다른 때의 군납 비리 자료까지 함께 떴어요. 계좌, 서명, 날짜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권도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죠. 자네는 사단을 키운 게 아니라 사단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조폭들과 돈벌이를 해온 거야. 병사들은 자네에게 맞아가며 훈련을 버텼고 자네는 그 사이에서 형님들 모시며 술집을 들락거렸지. 김태곤은 고개를 돌려 대열 뒤쪽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반면 여기 유서진 소장은 그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707 특임대에 있을 때 적도시 한복판에서 우리 장병 10몇 명을 살려낸 사람이다. 그 작전 이름은 백운 작전. 기록에 제대로 남지 않았지만 그날 현장에서 지휘권을 쥐고 끝까지 남았던 사람은 책상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다. 병사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눈앞에서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어떤 병사는 감동으로 눈가가 붉어졌고 어떤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김태곤이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진짜 낙하산이 누구인지 이제는 다들 알겠지. 위에서 끌어준 줄 타고 조폭 힘 빌려서 여기까지 올라온 자가 낙하산이지. 피 묻은 군화를 신고 현장에 쌓은 공적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낙하산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습니다. 김태곤이 헌병들을 향해 손짓했어요. 권도연 대령, 지금 이 시간부로 직무정지, 군형법 위반, 뇌물수수, 폭행치상, 조직폭력배와의 결탁 혐의로 연행한다. 헌병들이 앞으로 나와 권도연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렸죠. 권도연이 버둥거리며 소리쳤어요. 이럴 수는 없어. 나 아니었으면 이 사단 굶어 죽었어. 나만큼 전방 위에서 몸 바친 놈이 어딨다고. 그러나 이제 그의 말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고개를 돌렸고 몇몇 간부는 눈을 감았어요.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는 헌병 차량을 모두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유서진은 마지막까지 권도연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부대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같이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유서진의 목소리에는 묵직한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권도현 연행 이후 사단은 며칠 동안 큰 파도가 지나간 듯 혼란스러웠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간부들의 표정은 복잡했고 병사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묵은 먼지가 한 번에 털려나간 느낌도 들었습니다.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유서진은 바로 가혹행위 전수조사, 군납계약 전면, 재검토,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있는 모든 루트를 끊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집무실에서는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와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유서진은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교육과 훈련은 강하게 하되 폭력과 욕설, 협박은 전면 금지다. 특히 병사 가족을 위협하는 행위는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다. 사단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사단장 명의의 지시는 병사들 사이에서 조용한 회자거리가 됐습니다. 식당에서도 내무반에서도 그 이야기가 돌았죠. 야,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꿈에서나 보던 군대인데 진짜로 바뀌는 거냐? 병사들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다른 방식을 경험해 왔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사단장 집무실로 한지우 이등병이 다시 불려왔습니다. 지우는 이번에는 조금 덜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왔어요. 깁스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서진은 창가에 서 있다가 지우를 보고 돌아섰어요. 이등병, 팔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단장님. 이제 가벼운 훈련은 할 수 있습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죠. 다행이네요. 유서진은 책상 위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내 부모님 가게 유리문 수리비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부대 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일부 금액도 같이 넣어두었습니다. 지우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단장님, 이건 너무...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어요. 이건 호의가 아니라 사과입니다. 유서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리 군이, 우리 사단이 내 가족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상처를 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군이 책임져야죠.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사단장님께 꼭 한번 감사 인사드렸을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서진이 살짝 웃었어요. 그 인사 내가 대신해줘도 됩니다. 지우는 자세를 고쳐 앉더니 온 힘을 다해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한지우 이등병, 사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유서진도 똑같이 느리고 단단한 거수 경례를 돌려줬습니다. 앞으로 이 사단은 누가 뭐래도 병사들 편에 서 있을 겁니다. 누가 병사를 때리면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그저 폭력배일 뿐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지우가 집무실을 나간 뒤 유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구령 소리가 들려왔고 병사들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간부들도 예전처럼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지 않았죠. 며칠 뒤 저녁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앞에 유서진이 조용히 섰어요. 이번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곳곳에서 거수 경례가 올라왔습니다. 충성,
반응은 예전처럼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고 가슴에는 이상한 뜨거움이 올라왔죠. 어느 병사는 옆 전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낙하산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착각했네. 낙하산이 아니라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줄 같은 느낌이야. 위에서부터 썩은 줄만 봤는데 처음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릴 위해 싸워준 것 같아. 그들의 목소리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유서진은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눈, 거칠어진 손,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 대신 조금은 믿음이 섞여 있는 표정들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사단은 진짜 군인들이 만드는 부대가 될 겁니다. 폭력이 아니라 신뢰로,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으로 세워지는 부대 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이 부대에 보낸 건 여러분이 다치라고가 아니라 성장하라고였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유서진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졌죠.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작은 별들이 하나의 별자리를 이룬 것처럼 보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연병장을 스쳤지만 병사들은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병사는 주먹을 꽉 쥐었죠. 낙하산. 어제까지 욕처럼 쓰이던 단어가 오늘은 조용히 의미를 바꿨습니다. 위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썩어 내려오는 것을 끊고 아래를 받쳐주는 줄이었죠. 흔들리는 병사들이 잡을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줄 하나였습니다. 유서진의 눈동자에 밤하늘 별빛이 잔잔하게 비쳤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병사들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겠습니다. 병사들도 일제히 경례를 올렸죠. 충성. 그 구호는 이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 사단에서 적어도 이제부터는 병사들이 폭력배가 아니라 진짜 군인에게 지휘받는다는 사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서진은 연단을 내려와 병사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몇몇 병사들이 그녀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유서진도 하나하나 답례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죠. 병사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유서진은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내무반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유서진은 작은 액자를 꺼내 들었죠. 그 안에는 예전 한명수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명수 씨, 빚을 조금이나마 갚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모든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액자를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죠. 희망처럼 포근하게 내렸습니다. 책상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박은별 중령이었어요. 사단장님,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에 대해 치하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다른 사단에도 비슷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유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이게 시작이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유서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연병장은 하얗게 물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하얀색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색이었죠. 이 사단은 이제 진짜 군인들의 부대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명의 소장이 서 있었어요. 낙하산이 아니라 든든한 기둥으로 말입니다.